부분입니다. 절정 부분 중에서도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뱃사공하고 떠나기로 약속한 날 아침이 되자 뱃사공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심청이가 결국은 신봉사에게 이실 짓고 고백을 하죠. 자기가 이제는 인당수 제물로 팔려가게 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봉사 난리 부르스를 추는 부르스라기보다는 난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나온 국문소설로 작가와 저작 시기를 알 수 없으며 춘향전, 흥부전과 함께 판소리로 전승되던 판소리계 소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을 그렇죠? 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교적이며 부처의 신통력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옥황상제와 선궁, 선녀 등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매우 도교적이다. 거기다가 인신공희설화죠. 즉 인간을 제물로 바친다는 점에서는 민간신앙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뱃사람들이 심청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러한 제의과정을 통해 장님인 신봉사가 눈을 뜰 수 있다고 믿는 행위 등등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절정 부분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느덧 어느새 자 장면이 바뀌었네요. 동방이 밝아오니 아침이 됐네요. 장면의 전환과 시간의 경과. 심청이 아버지 진지 마지막이나 지어드리라고 아버지 진지 마지막이라도 지어드려야지 한 끼라도 더 드려야지 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 서서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 오니 수의는 쉽게 가게 해주시오 하니 심청이 이 말 들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며 목이 메이고 정신이 어지러워. 자, 뭡니까 이거는 외양묘사죠. 외양묘사를 통해서 심정, 심리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뱃사람들을 겨우겨우 불러서 여보시오 선인네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칠에 미리 야단이 날 터이니 잠깐 기다리시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진지나 마지막으로 마지막 정성이네요. 그죠? 마지막 정성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결국 아버지 놀라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효성심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봉사를 위해 밥을 지으려는 심청이의 효성심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니 뱃사람들이 그리하시지요. 나름대로 그래도 배려를 해주고 있죠. 인정 있는 모습이에요.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눈물로 밥을 주려면 도대체 눈물을 얼만큼 흘린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엄청 흘렸다 이거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 많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드리고 자반? 생선이죠. 그죠? 김쌈도 싸서 밥에다가 김을 싸가지고 수저에 넣으며 진지 많이 잡수세요. 자, 극진이 봉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라도 신봉사 절도 모르고 눈치도 없이 까닭 영문도 모르고 이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느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신봉사는요 반찬이 좋은 것이 자기네 집에서 샀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동안 남의 집에서 제사 지낸다든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청이가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얻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요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부자가는 천륜지간, 천륜?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져 있는 사이다. 그러니까 꿈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미리 예고하는 거죠. 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꿈? 복선이죠. 일종의 계시몽이고요.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가 보이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꿈의 내용이 되겠네요. 수레라는 것은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이거는 수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근거로 신봉사는 이렇게 해석하네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 댁에서 가마를 태워갈란가 보다. 왜? 가마하고 수레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는 신봉사의 꿈 해몽을 본다면 아마 이거예요. 이 지문 앞에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저 앞쪽에 보면 심창이가 공양미 300석을 줬다고 하면서 장승상 부인이 도와주어서 구할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봉사는 장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가려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작품에서 본다면 이 작품에서의 이 꿈은 뭡니까? 심청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뒤에 가면 이제는 심청이가 저 죽을 꿈인 줄 알고 라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생각해보니까 먼 훗날 인당수에 퐁당 빠졌다가 다시 뛰쳐나와가지고 황후가 되죠. 그래서 이 수레를 가지고 뭐라고 해석도 하냐면 황후가 될 것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죽음을 암시하든 아니면 황후가 되는 것을 암시하든 뭐다? 복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오케이? 심청이는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조만간 그 꿈 참 좋습니다. 이건 자기가 죽는 게 좋은 거야? 아니죠. 신봉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효성심이 나타난다.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드린 뒤에 밥상에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는지를 못하고 물렸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 심청의 절망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꿈은 기본적으로 다시 간다면 죽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신봉사는 꿈을 좋은 의미를 본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심청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부녀의 이별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까지가 일반적인 이 작품에서의 꿈의 의미.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를 나중에 황후가 될 것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한다고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꿈 한 번 더 확인하고 갑니다.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려고 들어갈 때 사당은 뭐예요?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집이죠.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런 집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심청은 양반가의 딸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못난 여손 심청이는 아비 눈을 뜨기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반려가오매. 심청의 처지죠. 자, 인신공희설화예요. 조상제사를 끊게 되니 유교적인 사상이 드러나고 있죠.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을 하니 기절? 왜? 그건 뭐야? 아버지 혼자 두고 먼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담담한 척 하지만 기어코 쓰러져 버린 거죠.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임이 300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민간신앙이죠. 인신공희설화. 오날이 떠나는 날이 오니 저를 망정 보셔형. 자, 마지막으로 보시용. 자, 결국 뭡니까? 바이바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봉사 이 말 듣고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자 뭐야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뭐야 그렇죠. 사사조의 음수일이고요. 사음보 띄고 있고요.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뭐의 영향입니까? 판소리의 영향이죠. 그 다음 몰라서 참말이냐 웬말인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서리법이죠. 네가 날더러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야 응당 좋은 일이지만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자, 대꾸법이고 서리법 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 늦게야 너를 낳고 초1의 안에 죽은 뒤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가면서 동양젓 얻어먹여 이만큼 자랐는데 뭐 어릴 때부터 편하게 키우지는 않았어요. 매우 힘들게 키웠어요. 내 아무리 눈 어두우나 너를 눈으로 알고 너희 어머니 죽은 뒤에 걱정 없이 살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아 못하리라. 말아 못하리라. 아죠? 반복. 이건 의문 반복이에요.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어떤 놈의 팔자길래 사궁지수 된단 말인가? 자, 이때 사궁지수 할 때 사궁의 숫자가 머리 숫자예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사궁의 첫째예요. 그럼 사궁이 뭐냐? 사궁은 인생 팔자가 참 힘든 고된 팔자, 힘들게 사는 팔자, 정말 불쌍한 사람 4종류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고? 늙은 호랍이, 늙은 과부,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 이 4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봤대, 옛날에. 그 중에 우두머리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늙은 호랍이가 된단 말이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 이놈 상놈들아, 장사도 좋지만은 사람 사다 제사하는 거 어디서 보았느냐? 자,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죠. 하느님의 어디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앙화가 있을 것이다겠죠. 앙화가 뭔데? 재앙, 벌을 받을 것이다. 눈먼 놈의 무남동녀, 눈먼 놈이 누군데? 신봉사, 무남동녀가 누군데? 심청이, 철 모르는 어린아이,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듣기도 싫고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내 이놈 상놈들아. 결국 뭐예요? 분노와 적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옛글을 모르느냐? 옛글을 모르느냐? 옛글을 인용하겠죠, 이제.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 7년 대한 한자가요, 이게 가물다 한자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커다란 가뭄, 7년 동안의 큰 가뭄,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고 하나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내자라고 건의를 하였으나 탕임금은 중국 제왕이죠. 저 옛날 어디신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사람을 죽여 빌 것 같으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라고 몸소 희생하여 몸을 깨끗이 하여 상님들에 빌었더니 상님들 이 탕임금이 기우제 지냈다는 수풀이에요. 수천리 너른 땅에 큰 비가 내렸느니라.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감이 어떠하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저런 놈을 그저 두고 보시려. 자, 동네 사람들에게 상인들 뱃사람의 윤리적인 타락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결국 신봉사의 신세타령과 그 다음에 선인에 대한 비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우리가 신봉사가 읽었던 부분을 살짝 보겠어요. 옛글을 모르느냐? 7년 대한 가물적에 사람으로 빌라나 탕임금 어디신 말씀. 내가 지금 비는 바는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여 빌량이면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어때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죠. 단단다다다다, 단단단단단단, 단단단다. 몇 개로 끊어요? 사음보로 끊죠? 그래요. 자, 3사조, 4사조, 사음보에 어떤 운문체를 띄고 있다. 그 다음에 구어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판소리계 소설의 문체상의 특징 내지는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심청이 아버지 붙들고 울며 위로하기를
아버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미 죽지만은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어떤 사람? 재혼하라는 거예요. 여자 만나서 아들 낳고 딸 낳아 후사를 전하시고 제사 지내라는 얘기죠. 못난 딸 자식, 이 못난 딸 자식은 누구예요? 심청이 자기 자신이죠. 생각지 마시고 오래오래 롱롱타임 레러 하도록 편안히 계십시오. 뭡니까? 효심이죠. 이 또한 천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겠어요? 결국 뭡니까? 이것도 팔자다. 하늘의 운명이다.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네요. 뱃사람들이 그 딱한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 공론, 함께 의논하기를 심소저의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신세 생각하여, 일생신세가 뭔데? 장님으로 딸도 없이 사는 신세. 봉사님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 살림 꾸며주면 어떻겠소? 그 말 옳소.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완전히 개차반은 아닌 거야. 나름 인정은 있어 없어? 있어. 단지 먹고 살려고. 자기네들이 업이 이제는 뱃사고 배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쌀 200석과 돈 300냥, 무명 300각 한 동씩 마을에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부하기를 쌀 200석과 돈 300냥을 착실한 사람에게 주어. 대출해 주는 거예요.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오히려 이제 쭉쭉쭉 늘리라는 거죠. 신봉사에게 바칩시다. 결국 뭡니까?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는 거죠. 300석 가운데 20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이 넉넉할 테고 무명삼배로는 사찰의복 장만을 해드리도록 합시다. 나름 계획을 세웠네요. 이런 내용을 관에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왜? 이거는 관에 공증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사사로이 착취를 한다든가 갈취를 하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대책을 세운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뱃사람들은 꼼꼼하고 신중하고 철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대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봉사부터 알립시다까지를 본다면 결국 뭡니까? 그렇죠. 심청이 분열을 딱하게 여기며 인정을 보이고 있는 뱃사람들이 신봉사가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별을 다 짓고 구별을 짓는다는 것은 이를 다 정리하고 즉 신봉사가 심청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다 처리하고 심소절을 가자고 할 때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이 장승상댁 부인이 조력자죠. 심청이가 이제는 신봉사에게 300석을 빌려줬어요 라고 했더니 신봉사가 꼴깍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제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던 거죠. 급히 시비, 하인을 보내어 심소저를 부르기에 소저가 시비를 또 따라가요. 뱃사공들은 바빠 죽겠는데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물르고 저기서 물르고 환장하겠네. 자,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이 무상한 사람아, 무상하다는 것은요, 함부로 행동하고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함부로 행동했다라기보다는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 신중치 못한 사람아, 이런 뜻일 거예요.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결국 심청이를 자식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누가? 장승상댁 부인이.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려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만 같겠느냐? 한마디로 뭐야? 아무리 효가 중요해도 죽어서 하는 효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몰라서 물어? 아니죠. 서리법이죠.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추선해 주었지.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터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차는 말 다시는 하지 말라. 물러라 이거죠. 없던 일로 치자 라고 하는 장승상 부인의 어떤 인정어린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 빨리 발음하면 혀가 이상하게 말려요. 안 좋아.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채무를 바라며. 그래서 승상 부인의
제안은 no thank you 하겠다는 거죠. 결국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려는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 또한 어렵고, 결국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보다는 상대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니, 뭐예요? 약속과 신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 말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있네요. 하물며 플러스 알파예요.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낯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체면이 안 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앞에선 3가지겠고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4가지가 되겠네요.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에 가서 결초보은하겠습니다. 심청의 성격이 한 번 더 나왔어요. 할일 없이 말리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 자, 안절부절하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간에 장승상 부인이 애매한 위치에 섰네요. 심소저가 울며 여쭙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글 한 수를 지어 청을 펴아오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부인이 반겨 종이와 붓을 내어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 때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고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린 족자가 되었다. 이거는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졌어요. 과장법이죠. 그 눈물로 뭘 그린 거예요? 꽃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이건 결국 뭐예요? 걸개 그림이 되었다는 은유법과 과장법이에요.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했다. 자,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네요. 생기사기 일몽간에 견정하필 루잠잠이라마는 세간의 체유단 장처하니 초록 강남인 미환을 모래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서술자가 그래, 너 못 알아들을 줄 내가 알았어. 이 소설 읽는 사람들은 양반들보다는 평민들이 더 많거든.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뭐하고 있어요? 독자를 배려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꿈속이니, 요건 알지? 인샹모샹.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겠느냐마는 눈물을 흘릴 필요도 소실은 없어. 사실은. 왜? 인생은 무상한 거니까. 세간에 가장 애끓는 것이 있다면 인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돌아오지 못하는 1호구나. 죽음암시예요. 결국은 아버지와 이별한 후 자기는 죽을 거야. 죽으니까 뭐해? 재회를 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인식과 그 다음에 어떤 체념적 정서 그리고 슬픔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인이 여러 번 붙들다가 글 짓는 것을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리 진실로 선녀로다.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다나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어이 피할 소냐. 자, 이거는 결국 뭐예요? 상제께서 부르시니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운명론적 태도죠. 글을 내가 또 쓰겠다. 이제는 뭐야? 장승상 부인이 또 쓴대요. 무단풍우 야래혼이요 취송명화 각하문하고 적거 인간 천필년 하샤 강피부모 단정은이라 모래니 이렇대요. 어떤데? 난데없는 비바람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난데없는 비바람 시련이겠죠. 어떤 시련? 뱃사공한테 지금 끌려가는 거. 아름다운 꽃 날려서 누구네 집에 떨어지나.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꽃은 죽는 거네요. 심청이죠. 인간의 귀양살이 누가? 심청이가 아까 했잖아. 선녀로구나 하늘에 내려와서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늘이 정하셨어요. 운명론적 태도죠.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한마디로 뭐예요? 신봉사와 심청의 이별이죠. 됐어요, 여기까지?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장승상 부인은 가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청은 나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죠. 자신을 만류하는 장승상 부인과 이별하는 심청.
심소자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차마 보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목불인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부정적일 때 많이 써요. 오케이? 참고로 합시다.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결국 뭐예요? 매우 슬픈 장면이다 라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거라. 너 혼자는 못 가리라. 지금 이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절규죠. 누구의 절규예요? 신봉사의 절규가 나타나고 있어요.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끈싸우며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마는 애군이 막혀있고 생새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서리법이에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운명론적 태도와 함께 인정으로 할 날이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떠나야 됩니다. 체념적 태도도 드러나고 있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저희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갈 때 소리내어 울며 치마끈으로 졸라매며 치마폭을 거듬거듬 주스람 주저앉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귀 밑에 늘어지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은 옷깃을 적신다. 엎어지고 자빠지며 붙들며 나갈 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뭐예요? 정신줄 놓고 있는 거죠? 누가요? 심청이가요. 자, 이런 것을 어떤 외모라든가 행동 묘사를 통해서 심청이의 비통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네 큰아가야 바느질 수놓기를 누구와 함께 하려느냐. 과거에 아무개 큰아가하고 바느질을 많이 했나봐요. 수놓기를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상하는 거네요. 작년 다는 날에 또 회상하고 있네요. 그네 뛰고 놀던 일을 네가 생각하느냐. 아무개네 작은 아가야 금년 7월 7석 밤에 함께 기원하자고 하였더니 이건 나중에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약속,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는 허사로다. 언제나 다시 보겠느냐. 너희는 팔자주와 양침 모시고 잘 있거라. 자, 아무개네 큰아가나 아무개네 작은아가와 이 대비를 통해서 상대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뭐예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거예요.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붙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결국은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시던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분위기 계시죠? 그 분위기를 통해서 심청이가 처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청산이 찡그리는 듯 강물소리 흐느끼는 듯 꽃은 시들고 버들가지는 늘어졌고 복사꽃은 슬픈 듯이 피어있다. 얘네들이 아니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네요. 묻노라 저 꾀꼬리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꾀꼬리가 이별한 거야? 아니죠. 심청이가 이별한 거죠. 두견이가 피를 내어오는구나. 두견이가 울어요? 아니죠. 심청이가 울고 있죠. 결국 얘네들도 뭡니까? 감정이입 대상이에요. 달 밝은 너른 산을 어디 두고 애끓는 소리 슬픈 소리 울어서 보내느냐. 네 아무리 가지 위해서 가지 말라고 울지만은 내가 어찌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아올 수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요 파트 같으면요. 감정이입, 자연물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체크되겠네요. 청사는요. 찡그리고요. 강물은요. 흐느끼죠. 꽃은요. 제 빛을 잃었고요. 버들가지는요. 휘눌러졌네요. 복사꽃은요. 슬픈 듯이 피어있고요. 꾀꼬리는요. 울어대요. 두견이는요. 피를 토하며 울고 있죠. 전부 다 누구의 심리? 심청의 심리. 계속 갑니다.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 와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봄바람이 사람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리요? 라고 하는 것은 봄바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알아주면서 뭐 했어요? 지는 꽃을 보냈다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는 꽃이라는 거죠. 오케이? 결국은 자연물 꽃에 빗대어서 자신의 심정,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무제 수양공주 매와 비녀 있지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누구를 위해 단장하리. 매와 비녀같이 아름다운 게 있어도 결국 쓸모가 있다 없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비녀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한무제 수양공주의 일화를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네요. 앞산에 치는 꽃은 지고 싶어지겠느냐마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수원수구하리요.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자신이 처한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아버지 동네 사람들과 이별하는 심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제는 뱃사공들하고 가나요? 이제 가나요? 한 걸음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 지며 한 걸음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 지며 빨리 가는 거야?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죠. 왜? 눈물 지잖아요. 슬퍼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아무리 300석이라도 공양미 300석이라도 가고 싶지는 않겠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그래도 강머리에 다다랐네요. 뱃머리에 판자 깔고 심청을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후에 이제 배에 올라탔어요. 여러 뱃사람들이 소리를 한다. 어기야 어기야 어기양 어기야 소리를 하며 북을 둥둥 울리면서 어이야 자 노를 지어 배질하며 물결에 배를 띄어 바다로 나간다. 배를 타고 결국 바다로 가는 심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작품을 잠깐 보면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갈등 구조가 없어요. 그죠? 즉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읽은 거에 심청이가 누구랑 갈등해요? 뱃사람들하고 갈등해요? 그렇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신봉사하고 갈등해요? 그건 또 아니죠. 그렇다면 장승상 부인하고 갈등해요? 아니죠. 지금 전반부에 지금 중요 파트 자, 전반부 인당수에 가서 빠져 죽기 전까지 전반부에서 어찌 본다면 중요 파트에 해당하는 절정 앞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갈등이 없어요. 심청전은 다른 고전소설과는 달리 선악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착한 새끼, 나쁜 새끼가 없다. 착한 새끼는 다 미안.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물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절대적 궁핍, 절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과 그 다음에 인물의 갈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현실과. 그러니까 이거는 갈등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극복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요. 어머니 잃고 눈먼 아버지와 험난한 생활을 묵묵히 견뎌나가며 타인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찌 본다면 당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민중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알죠. 뒤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심청이가. 그렇죠. 이러한 희생으로 인해서 용궁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인당수로 나와가지고는 황후가 돼요. 이런 건 어떻게 본다면요. 자기 희생의 어떤 보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풍요와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거는 어찌 본다면 드림이죠. 환상, 판타지예요. 당시 민중들의 판타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심청전에서 절정 부분, 하지만 절정도 다시 앞부분이라고 봐야 돼서 위기 부분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절정 부분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심청이가 뱃사람들을 만나서 자, 인당수로 가는 날이 돼가지고 신봉사에게 이실 짓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난리 신봉사 슬퍼하고 결국은 인당수로 출발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